떠나는 지하철 소리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천둥 소리 같았다. 강민호는 플랫폼에 멈춰 섰고 여자의 몸은 여전히 그의 몸에 기대어 있었다. 주변 세상은 슬로모션처럼 빙빙 돌았다. 사람들은 속삭였고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 오직 그 여자, 그리고 차가운 금속 펜던트에 새겨진 그녀의 이름만이 존재했다. 그의 이름. 평생 그를 지탱해온 그의 다리는 이제 젤리처럼 굳어버린 듯했다. 그는 그녀를 차가운 금속 벤치로 안내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주름진 지도처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봉기는 무겁고 40년 동안 말하지 못한 말들로 가득했다. 평생 갑옷처럼 품어온 분노가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아래에서 겁에 질린 아이가 물었다. 왜? 자신을 어머니라고만 소개한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방송국의 혼란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고 속삭였다. 그녀는 마치 브라질을 사로잡았던 황금 시간대 연속극에서 튀어나온 듯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난한 청춘, 금지된 사랑,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한 절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난 널 버리지 않았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민호가 쌓아 올린 고요한 호수에 던진 돌멩이 같았다. 난 널 구했어. 그들이 날 강요했어. 그들이라는 단어가 공중에 떠올랐고 힘과 신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도시의 절반을 소유한 강력한 가문의 이름을 언급했다. 안토니오와 헬레나 가문이었다. 그녀에 따르면 그녀와 아기의 목숨은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고 돈이 아닌 침묵에 대한 오래된 빚에 갇혀 있었다. 민호는 그녀를 길 건너편 작은 카페로 데려갔다. 바깥의 도시 불빛은 그의 몸속에서 휘몰아치는 지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깜빡였다. 사실과 논리에 따라 살아온 대학 교수였던 그는 이제 어떤 합리적인 설명도 불가능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단순했다. 자신을 원하지 않는 어머니. 이야기 끝. 이제 그 단순한 이야기는 조수 속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그의 삶의 퍼즐을 푸는 열쇠일 수도 아니면 그를 혼란스럽게 하는 또 다른 조각일 수도 있었다. 그는 도움이 필요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고 대학 시절 친구이자 탐정 기자가 된 파울로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자는 곰을 건드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파울로는 수화기 너머에서 조용히 이야기 전체를 경청했다. 본래 회의적인 성격이었지만 안토니오 가족 이야기가 나오자 경각심이 생겼다. 민호, 조심해. 그가 경고했다. 이 사람들은 착하게 굴어서 제국을 건설하는 게 아니야. 만약 그들이 이 일에 연루되었다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야. 경고에도 불구하고 파울로는 도와주기로 했다. 그는 옛 기록, 출생 증명서 등 가난한 젊은 여성을 40년 전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와 연결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찾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고의로 불태우려 했던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았다. 그 후 며칠은 고문이었다. 민호는 수업을 하려고 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기억의 미궁에 갇혀 있었다. 안토니오 가족의 답장은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예상과는 달랐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가식적인 미소를 띤 남자가 그의 대학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리카르도였고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정중한 말투와 은근한 위협으로 그는 민호에게 과거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제안했다. 어떤 이야기들은 상처와 같아요. 변호사가 말했다. 계속 건드리면 절대 아물지 않아요. 그리고 감염될 수도 있고요. 리카르도의 방문은 놓쳐버린 확신을 주었다. 그 연기 속에는 불꽃이 있었다. 그들은 두려워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짓을 할까봐 두려웠다. 한때 개인적인 해답 찾기였던 것이 이제는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려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에 맞서는 싸움이 되었다. 그는 어머니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조용한 공원에서 남의 눈을 피해 변호사의 방문을 회상하는 동안 그는 어머니 얼굴에 공포가 깃드는 것을 보았다. 뺨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목이 메인 목소리로 어머니는 이야기의 또 다른 면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안토니오 가족에게 그저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그 집에서 일했다. 그리고 그녀는 무언가를,
너무나 어두운 가족의 비밀을 보았다.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들을 데려가 함께 사라지는 것이었다. 입양은 자선행위가 아니라 함구령이었다. 유기는 선택이 아니라 선고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지고 강해지는 강물과 같았다. 더 거센 흐름으로 민호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가려는 위협이었다. 민호의 가슴에 차가운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잘 알려진 거짓말이라면, 이 여자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면, 목걸이는 강력한 증거였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어쩌면 그녀는 다른 사람이 꾸며놓은 무대 위의 배우일지도 몰랐다. 자신의 이야기를 이용해 안토니오의 가족에게 다가가려는 누군가였을지도 모른다. 의심은 천천히 퍼지는 독이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에서 고통을 보았다. 너무나 생생해서 꾸며낼 수 없는 고통이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절박함을 보았다. 그는 갈등했다. 그의 일부는 그녀를 껴안고 모든 말을 믿고 싶었다. 다른 한편 논리적이고 상처받은 부부는 조심하라고 소리쳤다. 그는 나침반도 없고 안내해줄 별조차 없는 폭풍 속에서 길을 잃은 항해사처럼 느꼈다. 하지만 변호사의 위협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민호는 물러서기는커녕 완강한 고집을 느꼈다. 아무도 그의 인생 이야기를 좌지우지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의 과거로 가는 문을 잠그고 열쇠를 던져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와 파울로는 만났다. 기자는 무언가를 이뤘다. 거짓의 그물망에서 풀린 실타래. 민호가 태어난 병원의 전직 직원이었던 세바스찬이라는 노인이 지금은 요양원에 살고 있었다. 당시 그는 기억력이 뛰어나고 입이 무거운 것으로 유명했다. 어쩌면 오랜 세월이 흐른 후라면 기꺼이 이야기할지도 몰랐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도박이었다. 진실은 40년 된 금고에 갇혀 있었고 세바스찬은 그 비밀번호를 가진 유일한 사람일지도 몰랐다. 세바스찬 방문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세월의 무게에 이미 웅크린 노인은 지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되뇌며 말을 거부했다. 하지만 민호가 그 여자,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주자 노인의 눈이 잠시 커졌다. 그의 침묵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이다. 파울로는 정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는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재촉했다. 마침내 세바스찬은 양보했다. 그는 그 사건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절박한 젊은 여성, 건강한 아기, 그리고 권력 있는 가문의 여족장 헬레나의 등장. 그녀는 두툼한 돈 봉투와 누구에게도 질문하지 말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 이야기는 하나하나 맞아떨어졌다. 모든 조각이 들어맞았다. 세바스찬의 확인에 민호는 다시금 발밑에 지면을 느꼈다. 그는 학문적 명성을 핑계 삼아 안토니오와 엘레나를 만나기로 했다. 만남은 사치가 모든 세부 사항에서 느껴지는 가문의 저택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안토니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다. 안토니오는 통제에 익숙한 사람, 특유의 오만함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민호가 세바스찬의 이름을 언급하자 무너진 것은 엘레나였다. 화장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고 흐느끼며 모든 것을 고백했다. 사실 그 여자는 그의 어머니였다. 그의 친부는 장남이었고 가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명예를 지켜야 할 문제였다. 입양은 스캔들을 숨기기 위한 꼼수였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고 잔혹했지만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그날 밤 민호는 시끄러운 카페가 아닌 고요한 자기 집 안에서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영화 같은 포옹도 기쁨의 눈물도 없었다. 그들 사이에는 더욱 현실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40년간의 부재라는 심연이었다. 진실은 고통이나 분노를 지우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다른 무언가로, 이해로 바꾸어 놓았다. 평생 품어왔던 공허함은 동화 같은 행복이 아니라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았지만 빼앗긴 어머니의 복잡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존재하지 않았던 다리를 다시 세우는 험난한 길이었지만 강민호는 생애 처음으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진실은 평생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밝은 빛처럼 밝았다. 민호는 눈이 타는 듯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부엌 냉장고 소리가 배의 엔진 소리처럼 들렸다.
각자 40년이라는 세월의 바다를 사이에 두고 생각의 섬에 갇힌 듯했다. 그는 일어서서 차를 끓였다. 소박하고 어색한 몸짓이었다. 책과 펜을 쥐는데 익숙했던 그의 손이 떨리며 그녀에게 잔을 건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 올라오는 김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들은 어디서부터 그 심연 위로 다리를 놓아야 할지 몰랐다. 첫 마디는 콘크리트 바닥을 뚫으려는 식물의 새싹처럼 작고 연약했다. 날씨, 그의 일,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현실적이고 무거운 질문이 공중에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은 사흘 후 안토니오 가족에게서 협박이 아닌 제안이 도착했다. 안토니오가 직접 민호의 집 문 앞에 나타났다. 변호사도 거진 미소도 없었다. 그저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나이 든 남자일 뿐이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듯한 태도였다. 그는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가죽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안에는 누구의 인생도 바꿀 수 있는 금전적 제안이 들어있었다. 이건 문제를 보상하기 위한 거야. 안토니오가 공허하게 말했다. 그는 아들, 민호의 친부인 로베르토에 대해 이야기했다. 로베르토는 실망스러운 존재였고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문 기사를 쓰는 사람처럼 차갑게 덧붙였다. 20년 전에 돌아가셨어. 교통사고였지. 모두에게 그게 더 나았을 거야. 그 제안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침묵의 대가였고 삽으로 과거를 묻어버리려는 마지막 시도였다. 민호는 속이 오싹해졌다. 전혀 모르는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소식은 고통은커녕 더 큰 공허함만 안겨주었다. 그는 서류 가방을 거부했다. 안토니오는 놀라움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돈의 논리를 어떻게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권력자가 떠나자 민호는 서류 가방이 있던 자리, 그의 나무 책상 위에 보이지 않는 흔적을 응시했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로베르토의 이름과 그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어머니는 무너져 내렸다. 수십 년간 참고 있던 눈물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어머니는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로베르토를 골칫거리가 아닌 겁에 질린 소년으로 자신을 사랑하지만 부모에게 맞설 만큼 약하다고 말했다. 부모님이 로베르토를 조종했어요. 그녀는 흐느꼈다. 사고. 저는 그것이 사고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가문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니었다. 비밀의 무덤이었다. 어머니와의 대화는 민호의 마음속을 변화시켰다. 그가 느꼈던 분노가 변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 대한 맹목적인 분노가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진 집중된 분노였다. 같은 잔혹함의 희생자인 그와 그녀는 삶의 조각들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아파트에 그녀가 있다는 사실이 덜 낯설어졌다. 그는 그녀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음식 냄새는 그에게 결코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던 고향의 느낌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작은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이 태어난 세상의 초상을 그려냈다. 그것은 황폐해진 땅에 심어진 작은 씨앗과 같았다. 논리적인 교수와 그의 내면에 상처받은 남자는 조금씩 균형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진실이 목적지가 아니라 길고 험난한 길의 시작임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파울로를 찾아갔다. 기자는 안토니오의 제안과 로베르토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들었다. 민호, 이건 정말 다이너마이트야. 파울로가 사냥꾼의 눈빛으로 강렬하게 말했다. 사고가 조작된 것이 증명되면 그들의 제국은 무너질 거야. 이 사건을 언론과 경찰에 고발할 수 있어. 이 나라 최대의 스캔들이 될 거야. 복수라는 생각이 유혹적이었다. 잠시 동안 민호는 신문에 실려 그 가족의 부패를 폭로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시적인 정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모습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 그는 공원에서 찍은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웃고 있었다. 피곤했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다. 모든 것을 폭로한다는 것은 어머니를 언론의 서커스 한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남은 인생을 거리에서 그 사건에 연루된 여자로 지목당하며 보내야 했다. 그녀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그늘 속에 살아왔다. 그런 잔혹한 스포트라이트 아래 어머니를 두는 것은 공평하지 않았다. 그 결정은 수확할 적절한 시기가 필요한 과일처럼 천천히 성숙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싸움이
안토니오나 헬레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싸움은 자신의 과거,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입증하기 위해 세상의 인정이나 적의 몰락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안토니오와 마지막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이번에는 중립적인 장소, 소박한 커피숍에서였습니다. 미노는 바로 요점을 짚었습니다. 당신의 돈은 필요 없고 언론에도 나가지 않겠어요. 그는 말했고 그 남자의 얼굴에 안도감이 떠오른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당신 아내가 다시는 저나 제 어머니 근처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일어서서 떠났고 안토니오는 수표와 양심을 안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미노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위해 요리를 했다. 음식은 소박하고 밋밋하기 짝이 없었지만 단둘이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무게감을 느꼈다. 그들은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아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가 더 가까이 다가올 가능성, 함께 도시를 탐험하는 것, 어머니와 아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력한 악당도 어두운 비밀도 없는 그들이 직접 쓴 새로운 대본이었다. 마치 오래된 나무의 핏줄처럼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예전처럼 강렬하게 아프지는 않았다. 이제 그들은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고 폭풍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증거가 되었다. 몇 주가 흘렀다. 미노의 일상이 바뀌었다. 지하철을 타는 것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가끔은 대학 출구에서 그를 만나 함께 집으로 걸어가며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다른 승객들에게 그들은 그저 군중 속의 두 사람일 뿐이었다. 아무도 그들이 짊어진 역사의 무게를 짐작하지 못했다. 미노가 느꼈던 공허함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다른 형태를 띠고 있었다. 새로운 기억들이 조심스럽게 심겨지는 공간이었다. 어느 날 길거리 시장을 걷던 미노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건너도록 도왔다. 작고 거의 자동적인 행동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는 모든 것을 의미했다. 40년의 심연을 가로지른 다리가 마침내 첫 번째 기둥을 세웠다. 웅장한 다리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마침내 나란히 건너기 시작할 수 있을 만큼 튼튼했다. 여정은 작고 머뭇거리는 발걸음으로 시작되었다. 길거리 시장에서 마주친 첫 손길은 마치 어떻게 연주해야 할지 몰랐지만 마음속에 울리는 노래의 첫 음표 같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미노와 어머니는 이 새로운 선율에 맞춰 춤을 추는 법을 익혔다. 어색한 춤이었고 멈춤과 의심 어린 눈빛이 가득했다. 도서관처럼 정돈된 삶을 살아온 그에게 어머니의 존재는 새로운 책과 같았다. 겉표지는 단순하지만 너무 복잡한 이야기라 천천히 읽어야 했다. 어머니는 마치 신성한 땅을 밟는 사람처럼 자신의 것이 아닌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규칙을 어길까봐 두려워하며 그의 아파트를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두 사람의 소통은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언어였고 말보다는 몸짓과 침묵으로 이루어졌다. 늦은 오후에 준비된 차, 소파에 놓인 담요, 뉴스를 들으며 주고받은 수줍은 미소. 이 모든 것이 그들이 매일매일 쌓아 올린 다리를 지탱하는 작은 들보였다. 그들의 일상이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미노는 자신이 발코니에 두고 방치해 거의 죽어가는 식물들을 돌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보살핌 아래 누렇게 변한 잎들은 선명한 녹색으로 바뀌었다. 마치 식물들에게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거울인 듯 했다. 그녀는 또한 요리에 매달렸고 미노는 남의 집에서만 접할 수 있는 집밥 냄새가 그의 아파트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항상 잘 풀리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미노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요리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음식이 거의 먹을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얼굴에 떠오른 좌절감을 보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미노가 그녀의 진정한 웃음소리를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 슬픔의 무게 없이 맑고 깨끗한 소리였다. 짠맛을 가리기 위해 흰쌀밥을 먹는 순간 미노는 너무나 소박하고 깊은 행복감에 거의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이 문을 두드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대학 동료들도 그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늘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딘가 모르게 거리를 두던 민호는 가벼워 보였고
때로는 산만해 보이기까지 했다. 학과에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역사학 교수인 세르지오는 부드러운 말투에 관찰력 있는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민호, 넌 달라. 세르지오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무슨 일 있었어? 너 평화로워 보여. 시끄러운 평화라고. 이해가 가? 민호는 망설였다. 복돼서 나누는 대화에서 평생의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는 간단한 진실을 택했다. 가족 중 한 명과 다시 연락이 닿았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이죠. 대답은 모호했지만 세르지오는 그 주제가 예민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 대화를 통해 민호는 자신의 이야기가 더 이상 자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것은 그녀의 이야기이기도 했고 그는 그녀를 보호해야겠다는 새로운 본능을 느꼈다. 하지만 이 평온함은 과거의 유령에 의해 산산이 조각났다. 어느 날 아침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봉투는 값비싼 것이었고 발신인은 민호의 가슴을 얼어붙게 했다. 바로 헬레나였다. 협박도 법적 문서도 아니었다. 요청이었다. 우아하고 떨리는 필체로 헬레나는 그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니야.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그녀는 썼다. 하지만 내 것이 아닌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야. 편지는 새로운 일상이라는 고요한 물결에 돌멩이처럼 떨어졌다. 민호는 편지를 찢어 과거로 가는 마지막 다리를 불태워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어깨 너머로 편지를 읽던 어머니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어머니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문을 닫아야 한다는, 쾅 닫아야 한다는 필요성이었다. 가야 해. 어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야. 이 이야기가 진정으로 결말을 맺을 수 있도록. 만남은 식물원에서 이루어졌다. 활기가 넘치면서도 조용한 중립적인 장소였다. 헬레나는 저택의 권력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부의 갑옷 없이 그녀는 그저 죄책감에 짓눌린 나이든 여성일 뿐이었다. 그녀는 울지도 연설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민에게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다. 그 상자는 그의 것이었어요. 그녀는 로베르토를 언급하며 말했다. 그는 제게 가져달라고 부탁했어요. 제 생각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언젠가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기를 항상 바랐던 것 같아요. 헬레나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서서 떠났다. 과거의 한 조각과 함께 그들을 남겨둔 차에. 그 행동은 그들이 저지른 잔혹함을 지우지는 못했지만 가족의 오만함으로 가득 찬 벽에 금이 간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권력 게임의 조각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보석도 돈도 없었다. 슬픈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로베르토의 사진들이 있었다. 시구가 적힌 시집도 있었다. 그리고 편지들도 있었다. 빛바랜 리본으로 묶인 수십 통의 누렇게 변색된 편지들이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민호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로베르토가 쓴 편지였지만 그는 결코 보낼 용기가 없었다. 그 편지들 속에서 그는 안토니오가 묘사했던 괴물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부모에게 겁에 질린 나약한 젊은이였고 강요된 결정을 매일 후회했다. 그는 결코 알 수 없을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의 얼굴과 목소리가 어떨지 상상했다. 편지 중 하나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내 세상은 그 색깔을 잃었어. 언젠가 그가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 그를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남아있을 만큼 강하지 못했던 걸. 그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민호가 알지도 못했던 아버지에 대해 느꼈던 분노는 사라지고 슬픈 연민으로 바뀌었다. 그와 어머니는 함께 울었다. 상실에 대한 슬픔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다. 마침내 진실이 완성되었다. 아름다운 진실은 아니었지만 온전했다. 아버지는 악당이 아니었다. 그는 겁쟁이였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를 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를 구했다. 퍼즐 조각들은 행복한 그림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마침내 선명한 이미지를 이루었다. 평생 그와 함께했던 가슴 속의 공허함, 그 검은 구멍은 기쁨이 아닌 비극적이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가 스스로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였다. 다음 주
그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로베르토가 묻힌 작은 마을로 간 것입니다. 순례도 용서의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몇 분 동안 소박한 묘비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과거는 땅 아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려고 돌아섰을 때 오후의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슬픈 이야기의 희생자가 아닌 생존자를 보았습니다. 그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강인함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그것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도움이 아닌 파트너십의 몸짓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심연의 다리를 건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반대편에 있었고 새로운 길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 길의 운명은 그들 스스로가 써 내려갈 것입니다. 그 여정은 쉽지 않겠지만 처음으로 지도는 그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묘지를 방문한 지 몇 달이 흘렀다. 민호와 어머니의 삶은 자신만의 리듬을 찾았다. 함께 연주하는 법을 배우는 연약하고 음정이 틀린 멜로디였다. 한때 고요와 질서의 안식처였던 그의 아파트는 이제 집의 소리와 냄새로 가득했다. 부엌에서 냄비와 프라이팬이 부딪히는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 오븐에서 구워지는 콘브레드 냄새.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민호에게는 마치 자신이 맞추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퍼즐 조각 같았다. 그녀의 존재는 책이나 일이 결코 채워줄 수 없는 방식으로 빈 공간을 채워주었다. 그들은 거의 죽어가는 식물을 돌보는 두 명의 정원사와 같았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물을 주고 나쁜 기억의 마른 잎을 제거하고 새로운 꽃이 피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하지만 함께 사는 것이 장밋빛만은 아니었다. 마치 불청객처럼 과거가 식탁에 앉아 무거운 침묵을 흘릴 때도 있었다. 어느 날 민호는 새롭고 거대한 최첨단 TV를 들고 집에 돌아왔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자랑스럽게 TV를 설치하며 그녀가 행복해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긴 듯 TV를 바라보았다. 너무 시끄러워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 고요함에 익숙해졌어요. 민호는 답답함을 느꼈다. 그녀에게 세상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녀의 세상이 작고 조용하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다. 그날 밤 그는 사랑이란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것임을 깨달았다. 다음 날 그는 TV를 더 작은 TV로 바꾸고 그녀가 옛집에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배터리식 라디오를 샀다. 그녀가 준 미소는 어떤 영화, 스크린보다 더 소중했다. 점차 그녀는 아파트 바깥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층 이웃인 달바라는 호라비와 친구가 되었는데 달바는 공원 벤치에서 오후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민호는 멀리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는 기쁨과 약간의 질투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드라마나 요리 레시피에 대해 이야기하는 평범한 여성으로 자신의 삶이라는 드라마의 중심 인물이 아닌 존재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달바는 이 이야기를 알지 못했지만 어머니를 치유하는 평범한 모습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달바는 두 사람을 동네 교회에서 열리는 빙고 게임에 초대했습니다. 어머니는 간단한 선물인 냄비와 프라이팬 세트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민호는 그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쁨으로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치유를 위해서는 자신을 넘어선 오직 그녀만의 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현실이 문을 두드렸다. 일상적인 진료는 지뢰밭으로 변했다. 알베르토 박사라는 젊은 의사가 늘 하던 질문을 던졌다. 가족 병력은요? 민호와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차갑고 하얀 방 안에 40년의 세월이 깃든 깊은 골이 두 사람 사이에 벌어졌다. 민호는 할아버지가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지, 어머니는 양어머니가 고혈압인지 알지 못했다. 서로에 대해 모르는 모든 것의 무게를 느끼며 모호한 대답을 더듬거렸다. 어색하지만 중요한 순간이었다. 진료실을 나서면서 어머니는 그의 팔을 꽉 잡았다. 같이 알아봐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말이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진짜 계획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삶의 가계도를 한 가지씩, 한 조각씩 이어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낡은 책장을 정리하던 민호는 어린 시절 사진 앨범을 발견했다. 민호는 그 사진들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 사진들은 그가 살아온 거짓을 담고 있었다. 민호는 그녀에게 더 큰 고통을 줄까봐 주저하며 앨범을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민호는 차분한 호기심으로 앨범을 집어들었다. 천천히 책장을 넘기며 바가지 머리를 한 소년, 이가 빠진 미소, 그리고 생일 파티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지 않았고 오직 깊은 애정만이 가득했다. 그네를 탄 소년의 사진을 가리키며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로베르토는 공원을 좋아했어요. 민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 번은 아들을 놀이공원에 데려가서 솜사탕을 사고 대관람차를 타는 게 꿈이라고 말했었죠. 민호가 로베르토를 고통의 근원이 아닌 자신이 사랑하는 소년으로 이야기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 순간 민호는 자신에게서 빼앗긴 어머니뿐 아니라 빼앗긴 꿈마저 빼앗긴 젊은 여성의 모습까지 보게 되었다. 그네를 탄 낯선 소년의 사진은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 그들 모두를 아우르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얼마 후 그는 파올로를 만나 커피를 마셨다. 기자는 새로운 사건으로 바빴지만 그는 친구의 안부를 묻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래서요? 드라마처럼 해피엔딩인가요? 파올로가 반쯤 농담조로 물었다. 민호는 피곤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해피엔딩이란 건 없어, 파올로. 다음 날만 있을 뿐이야. 그가 대답했다. 힘들죠? 다시 걷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아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화가 나고 어떤 날은 그녀가 두려워해요. 지나간 일을 지울 수는 없어요. 그는 생각에 잠긴 듯 커피에 설탕을 넣고 저었다. 하지만 어떤 날은 그녀가 케이크를 굽는데 그 냄새가 제가 가져보지 못한 집이 생각나네요. 그런 날에는 우리가 과거를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남은 벽돌로 새로운 것을 짓는 거죠. 파올로는 말없이 귀 기울였다. 기자의 회의적인 태도는 친구의 존경으로 바뀌었다. 그는 민호의 가장 큰 승리는 진실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진실과 함께 살아갈 용기를 얻은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와 어머니는 발코니에서 이제 생기가 넘치는 식물들을 가꾸고 있었다. 아래로는 서울이 빛나고 있었다. 그들이 찾은 작은 평화와는 무관한 빛의 바다처럼.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더 이상 함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매 순간을 말로 채울 필요가 없는 두 사람의 침묵이었다. 어머니는 싹을 틔우고 있는 작은 제스민 꽃봉고리를 가리켰다. 봐요. 어머니는 흥분해서 속삭였다. 꽃이 필 거예요. 민호는 작은 녹색 점을 바라보다가 달빛에 비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살은 여전히 고통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이제 어머니의 눈은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너무나 강렬한 감사의 물결을 느껴 거의 압도당할 뻔했다. 그는 손을 뻗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네, 어머니. 그는 처음으로 쉽고 자연스럽게 말했다. 꽃이 필 거예요. 그들의 여행은 끝나지 않았지만 바로 그 발코니에서 그들은 마침내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제스민 꽃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몇 주 후 작은 꽃봉고리가 피어나 달콤한 향기가 발코니를 가득 채웠고 아파트 전체에 새로운 시작의 향기가 퍼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작은 기적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그녀가 그에게 남겨준 커피 한 잔, 이제 그녀가 좋아하는 빵을 사주는 것을 기억하는 방식. 그것은 단순한 벽돌이었지만 날마다 민호가 결코 원한다는 것을 몰랐던 집의 벽을 쌓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식물과 함께 꽃을 피웠습니다. 이웃 달바의 도움으로 그녀는 동네 길을 배우고 유기농 시장을 발견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미술 공예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삶은 그의 부재로 정의되지 않았고 그의 삶은 더 이상 그녀의 부재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금씩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는 두 개의 별개의 멜로디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깊고 어두운 강물 위에 얇은 얼음막이 쳐진 것과 같았다. 한 통의 전화로 첫 균열이 생기기까지 충분했다. 바로 파울로였다. 평소 장난기 어린 아이러니로 가득 찬 기자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거의 무거웠다. 민호,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전화로가 아니야. 그가 말했다. 네, 엄마 이야기야. 뭔가를 찾았어. 큰 걸. 차분하게 뛰던 민호의 심장이 갑자기 경주용 자동차처럼 쿵쾅거렸다.
그는 다음 날 대학에서 멀리 떨어진 은밀한 술집에서 파울로를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방패처럼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한때 어머니를 기체에서 구해줬지만 이제는 과거의 잔해에서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고 느꼈다. 시끄러운 배서 음식 튀김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파울로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금속 테이블 위에 낡은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된 낡은 서류 사본들이 들어있었다. 민호, 빚은 침묵의 빚이 아니었어. 적어도 그뿐이었어. 파울로는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내 아버지, 로베르토는 그저 나약한 젊은이가 아니었어. 범죄를 목격했지. 안토니오가 70년대에 저지른 거대한 사기였지. 로베르토는 회사의 회계사였고 모든 걸 알아냈어. 안토니오는 네 어머니의 임신을 이용해 그를 협박했지. 계획의 작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사라지든가 아니면 둘 다 감옥에 가고 너는 고아원으로 보내든가 둘 중 하나였어. 파울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호의 배를 후려치는 듯했다. 겁쟁이였기에 용서하기 시작했던 아버지가 이제 훨씬 더 더러운 게임의 꼭두각시로 드러나고 있었다. 헬레나가 너에게 그 상자를 준 건 친절 때문이 아니었어. 파울로는 말을 이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그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안토니오의 전 파트너였던 세바스티앙이라는 남자가 병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민호는 세상이 빙빙 도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진실은 생각했던 것처럼 퍼즐이 아니었다. 뱀의 둥지였다. 파울로는 막대기로 뱀의 둥지를 막 찔러본 참이었다. 무릎에 책을 놓고 소파에서 졸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그는 엄청난 절망감을 느꼈다. 어떻게 어머니에게 또 다른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약하지만 사랑스러운 로베르토의 이미지는 경건한 거짓말이었다. 현실은 훨씬 더 추악했다.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말없이 과거는 묻혀버릴 거라고 결심했다. 그는 파울로에게 전화를 걸어 거의 애원하듯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럴 가치 없어, 파울로. 그냥 죽게 내버려둬. 우리는 이미 평화를 누리고 있어. 파울로는 마지못해 우정의 표시로 동의했지만 경고를 남겼다. 그런 이야기는 죽지 않아, 민호. 그냥 잠들 뿐이야. 그리고 세바스찬은 나한테 말을 걸기만 한 게 아니야. 하지만 민호의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예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자로 변했다. 멀고 걱정스럽고 단음절로 대답했다. 대학 시절 세르지오조차 눈치챘다. 친구야, 내 그 시끄러운 평화는 사라졌구나. 이제 소음만 남았구나. 역사학 교수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해. 과거는 메아리가 난다. 비를 막는 건 소용없어. 그는 어머니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평생 침묵의 행간을 읽으며 살아남아 온 어머니는 즉시 눈치챘다. 어느 날 밤 설거지를 하던 중 어머니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앞침에 손을 닦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연약한 여자의 눈이 아니라 이미 밑바닥을 보고 돌아온 사람의 눈이었다. 무슨 일이야, 아들아? 그녀는 부드럽고 단호하게 물었다. 넌 또 우리 사이에 벽을 쌓고 있어. 날 지켜줄 영웅은 필요 없어. 아들이 필요했어. 그리고 널 찾았어. 그 간결한 말에 민호는 완전히 무장해제되었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작은 부엌에 앉아 희미한 램프 불빛 아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기, 협박, 세바스찬에 대한 모든 것.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녀의 표정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놀라움은 아니었다.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야기가 더 어둡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는 듯했다. 그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평생 일해 온 사람의 손 같았다. 그때는 두려움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았어, 민호. 고통을 밀어줄 뿐이었어.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두려움 속에 살지 않을 거야. 이 남자, 세바스치앙이 말하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귀 기울일 거야. 아무리 추악한 진실이라도 예쁜 거짓말보다는 낫지. 그 순간 민호는 여자의 힘이 고통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맞설 용기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방패가 될 필요가 없었다. 둘은 함께라면 요새가 될 수 있었다. 그 결정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긴장된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다. 한때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던 위협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집에 도착한 민호는 문 밑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발신자 주소는 적혀 있지 않았다.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뿐이었다. 젊은 로베르토가 나이 든 미소 짓는 남자, 안토니오 옆에 서 있는 사진이었다. 쪽지는 없었지만 메시지는 또렷했다. 경고였다.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그 가문의 힘은 돈뿐만 아니라 40년이 지난 후에도 자신들에게 닿을 수 있는 과거의 긴 촉수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렸지만 이번에는 민호 혼자만이 그 두려움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사진을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어머니는 사랑하는 남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오랫동안 사진을 응시했다. 그러고는 민호를 바라보았고 민호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눈에서 불꽃을 보았다. 다시는 우리를 침묵시키지 못할 거야. 어머니가 말했다. 그것은 약속이 아니었다. 사실이었다. 그들의 여정은 더 이상 행복한 결말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진실이라는 잉크로 아무리 씁쓸하더라도 그들만의 결말을 쓸 권리를 얻는 것이었다. 흑백 사진이 부엌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마치 현재의 삶 한가운데에 있는 과거의 유령 같았다. 봉황은 없었다. 한때 그들을 마비시켰던 두려움은 이제 조용하고 뜨거운 분노의 불씨로 변했다.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연약함은 증발하고 강철 같은 고요함으로 바뀐 듯했다. 어머니는 고통스러운 눈빛이 아니라 오랜 적과 마주한 사람의 결연한 의지로 사진을 바라보았다. 종이 한 장이 우리를 겁먹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40년 동안 유령과 함께 살아왔는데 사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민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숨어 지내는 시간은 끝났다. 그는 파울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의심이 아니라 결단의 무게로 떨렸다. 파울로, 세바스치앙을 찾아야 해. 당장. 이틀 후 그들은 서울의 부유한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초라한 동네에 있었다. 파울루가 알아낸 주소는 그들을 살균제 냄새와 외로움으로 가득 찬 소박한 요양원으로 이끌었다. 세바스치앙은 창문 가까이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담요 아래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생생했다. 병이 앗아가지 못한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짊어진 진실의 무게를 재듯 오랫동안 그들을 응시했다. 네가 올 줄 알았어. 그는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안토니오는 용서하지 않아. 잊지 않아. 그는 숨을 고르며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부동산 사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사기는 안토니오를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으로 만들어버렸고 자기 땅도 아닌 땅에 집을 짓게 했다. 젊은 회계사 로베르토가 그 사기를 밝혀냈다. 그는 영화 속 영웅이 아니었다. 그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정직한 젊은이일 뿐이었다. 안토니오는 그에게 거짓말을 선택할 기회를 줬어요. 세바스티앙이 부끄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거짓 자백서에 서명하거나 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작은 실수를 인정하고 실종되거나 아니면 아내와 아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로베르토는 당신을 살리기로 선택했어요. 세바스티앙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낡고 녹슨 엔진의 부품이 제자리에 맞춰 돌아가는 것 같았다. 처음은 끔찍했지만 처음으로 민호의 인생 기계가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겁쟁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는 사실 죄수였다.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바로 그 희생의 이유였다. 요양원을 나서는 순간 차 안은 고요했다. 어머니는 창밖을 내다보았고 도시의 불빛은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나를 지켜줬어. 어머니는 그에게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평생 그가 내게서 도망쳤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는 내게로 도망치고 있었어. 그 순간 민호는 그들의 이야기가 버림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깊이 묻힌 보물처럼 깨지고 숨겨진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로베르토를 향한 분노는 사라지고 깊은 슬픔으로 바뀌었다. 아들이 관람차 타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젊은이에게는 고통스러운 고통이었다. 안토니오 가족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은밀한 위협의 냉전은 끝났다. 다음 날 값비싼 정장을 입고
가식적인 미소를 띤 우아한 남자가 대학 밖에서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가족의 변호사 리카르도라고 소개했다. 그의 대화는 부드럽고 거의 친근했지만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너클더스터를 감춘 벨벳 장갑 같았다. 안토니오 씨는 과거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리카르도가 두꺼운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평화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보상을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민호는 봉투에 손도 대지 않았다. 제 평화는 팔 수 없습니다.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리카르도의 미소가 사라졌다. 교수님, 이해해 주세요. 평화는 때로 돈으로 사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는 매우 깨지기 쉽습니다. 사고든 넘어지는 일이든 말벌집을 뒤흔드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위협은 더 이상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름과 옷, 그리고 위험의 값비싼 냄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머니의 눈의 두려움, 어쩌면 움찔하는 기색이 비치리라 예상했지만 그가 본 것은 불길이었다. 어머니는 일어서 발코니로 나가 꽃을 피우기 시작한 제스민을 바라보았다. 작지만 완강하게 온갖 역경을 딛고 자라는 제스민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40년을 훔쳐갔어, 아들아. 어머니는 아버지를 돌아보며 말했다. 달빛이 어머니의 얼굴의 그림자를 드리우자. 그녀는 마치 고대 여왕처럼 보였다. 그들이 로베르토의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훔쳐갔어. 내 어머니로서의 나의 권리도 훔쳐갔지. 우리에게 침묵과 두려움의 삶을 주었어. 침묵과 두려움을 영원히 끝내주지 않을 거야. 어머니는 그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진실은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야.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거야. 친구에게 전화해서 우리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줘. 로베르토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결정은 공중에 떠 있었지만 그 무게는 상당했다. 폭풍우를 뚫고 마침내 바다 밑바닥에 닿은 닻의 무게였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전쟁터는 이미 준비된 듯했다. 민호는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 파울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이야, 민호? 이 버튼을 누르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지옥이 될 거야.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슬프지만 강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몇 주 전 파울로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과거를 고치는 게 아니라 남은 벽돌로 새로운 것을 짓는 거라고.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어떤 벽돌은 집을 짓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벽돌을 가두는 벽에 던져야 하는 거였다. 알아, 파울로. 민호는 맑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지옥에서 살았잖아. 적어도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싸울 거야. 전쟁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은 행복한 결말을 위해 싸우지 않고 진정한 시작을 위한 단순한 권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울로의 이야기는 폭탄처럼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각주가 아니었다. 국내 최대 뉴스포털의 주요 헤드라인이었다. 제목은 단순하고도 강렬했다. 훔친 삶으로 세워진 제국. 젊고 겁에 질린 로베르토의 사진 옆에는 자선 행사에서 미소 짓는 안토니오의 사진이 있었다. 파울로가 외과의처럼 정교하게 들려준 이 이야기는 40년간의 거짓말을 낱낱이 드러냈다. 사기, 협박, 아버지의 희생, 그리고 어머니의 말없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였다. 오랫동안 비밀의 강을 막아왔던 댐이 마침내 무너졌고 지늙은 사방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민호의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다. 기자들,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 심지어 옛 대학 동기들조차 그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았다. 어떤 이들은 그를 연민의 눈길로, 어떤 이들은 감탄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마치 현실의 드라마 속 인물이 된 듯은 했고 브라질 전체가 그 결말을 알고 싶어 했다. 그들이 그토록 정성껏 쌓아온 평화는 광장의 유리 온실로 변해 있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들은 아파트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아파트는 바깥의 폭풍우를 막는 벙커가 되어 있었다. 민호는 어머니의 눈에서 지친 기색을 보았다. 두 사람의 삶 한가운데에 수류탄을 던진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는 함께 이겨냈어. 그게 중요해.
안토니오의 반응은 신속하고 잔혹했다. 변호사 리카르도는 모든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흠잡을 데 없는 정장과 계산된 침착함으로 그는 미노의 어머니에 대한 처참한 묘사를 늘어놓았다. 그는 어머니가 문제투성이인 불안정한 여성이며 안토니오의 부를 사기극의 기회로 여겼다고 주장했다. 위조 문서가 등장했고 당시 이웃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그녀가 몽상적이고 불안정하다고 말하는 인터뷰를 했다. 그들은 단순히 이야기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어머니가 아직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 바로 그녀의 존엄성을 파괴하려 했다. 화면에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적힌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나자 미노는 피가 끓어올랐다. 이것은 체스게임이 아니라 말살 전쟁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지지가 쏟아졌습니다. 이웃 알바는 동네에서 청원 운동을 조직했습니다. 역사학 교수 세르지오는 미노를 옹호하는 기고문을 쓰며 역사에는 약자를 짓밟는 강자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대학에서는 미노의 학생들이 입구에 "우리는 미노 교수님을 지지합니다. 진실은 중요합니다. 라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거짓의 눈사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쌓아 올린 벽에 또 하나의 벽돌을 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요새 안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환점은 비 오는 밤, 파울로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다. 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처럼 약하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자신을 1970년대 안토니오의 전 비서였던 소니아라고 소개했다. 당신 이야기를 읽었어요. 감정에 목이 매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다. 저는 그곳에 있었고 모든 것을 봤어요. 소니아는 40년 동안 두려움 속에 살았다고 회상했다. 안토니오는 그녀를 해고하고 그녀가 보지 말아야 할 문서를 본 후 협박했다. 그녀는 감히 쓰지도 못했던 생명보험 증서 몇 장을 사본으로 간직했다. 하지만 그 여자가 TV에 나와서 미친 여자라고 불리는 걸 보니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었어요. 두려움이 저를 살려주었지만 평화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어요. 이틀 후 파울로는 새로운 무기고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소니아가 보관하고 있던 사본들은 로베르토의 이야기를 뒷받침했을 뿐만 아니라 안토니오의 침묵과 권력에 의해 파괴된 다른 범죄와 다른 가족들을 암시했습니다.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한 가족사를 넘어 도시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패 스캔들로 변질되었습니다. 안토니오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카드로 만든 집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헬레나였습니다. 변호사가 보낸 짧은 편지에서 그녀는 안토니오와 결별하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등 뒤에서 칼을 꽂는 행위였고 통치의 종말을 알리는 자기 보존의 행위였습니다. 미노는 안토니오의 몰락 소식을 접하고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 복수를 원한 게 아니라 진실만을 원했을 뿐이었다. 그가 상상했던 그 거대한 대결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소리치거나 비난할 필요도 없었다. 마지막 대결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그는 안토니오가 법정을 나서는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보았다. 마치 만질 수 없는 신처럼 보였던 그 남자는 이제 창백하고 패배한 얼굴에 늙고 쪼그라든 남자일 뿐이었다. 그의 눈이 잠시 카메라와 마주쳤고 그 순간 미노는 괴물을 보지 못했다. 모든 것을 원하다,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모습을. 정의는 감옥형이 아니라 그의 텅 빈 영혼을 대중에게 드러내는 데서 찾아왔다. 몇 주 후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로베르토의 이름이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전해졌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게 최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들이 누리는 평화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고요함이라는 깨지기 쉬운 평화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 살아남아 빛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운 자들의 강인한 회복력이라는 평화였습니다. 그날 밤 미노와 어머니는 발코니에 있었다. 활짝 핀 제스민 향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아래로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속하지 않은 세상을 바라보는 두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속했다. 그녀는 기도처럼 정성껏 식물에 물을 주었다. 있잖아.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로베르토 생각을 많이 했어. 그의 삶이 어떻게 달랐을지 생각했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슬프지만 고요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아들아, 너를 보니 그의 사랑이 사라지지 않았구나. 네 안에서 꽃 피웠어.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다시 편안해졌다. 질문이 아닌 답으로 가득 찼다.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지만 제스민 향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들은 그저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미 집에 도착한 것이다. 먼지는 가라앉았지만 모든 것에는 얇은 낯설미 남았다. 민호와 어머니의 삶은 새로운 리듬을 맞았다. 안도감과 불편함이 교차하는 기묘한 리듬이었다. 한때 고요와 질서의 안식처였던 그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40살에 태어난 가족의 시험장이었다. 민호는 어머니가 설탕을 넣지 않은 연한 커피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그가 마치 작은 미니어처 건물처럼 바닥에 책을 쌓아 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리석고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친밀함의 토대를 형성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때로는 수십 년간의 공허함으로 가득 차 무겁기도 했다. 또 때로는 말이 필요 없는 두 오랜 친구처럼 가볍기도 했다. 민호는 발코니에서 어머니가 제스민 꽃에 물을 주는 모습을 보며 목이 메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모습, 그의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가 결코 꿈꾸지 못했던 그 풍경이 이제는 그의 손에 들린 커피잔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분노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우울함, 삶이 가능했던 것에 대한 환상적 고통만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봉투는 값비싸고 종이는 두꺼웠으며 발신인 주소는 적혀 있지 않았다. 민호가 신문에서 본 주소만 뒷면에 적혀 있었다. 헬레나의 새 주소였다. 부엌에 홀로 남은 그는 종이를 찢어 과거로 이어지는 마지막 다리를 불태워버릴까 고민했다. 어머니를 보호하는 것이 이제 그의 유일한 사명이었다. 뒤늦게 피어난 본능이었지만 오랜 뿌리처럼 강인한 힘이었다. 그러나 부엌에 들어서자 그의 손에 들린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이미 바닥을 쳤던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 어린 차분함이 어렸다. 헬레나가 뭘 원하는 거야?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는 편지를 펼쳐 큰 소리로 읽었다. 몇 마디뿐이었다. 헬레나는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만남을 요청하는 것이었고 로베르토의 것, 오랫동안 간직해온 것을 정당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제안은 연기처럼 공중에 떠돌았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함정이야, 안 갈 거야. 하지만 엄마가 그의 팔을 만졌다. 아들아, 전쟁은 끝났어. 군인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어쩌면 자네 속에 우리 것이 남아있을지도 몰라. 그들은 그녀가 자주 찾던 부유한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소박한 카페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헬레나는 추방된 여왕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옷은 여전히 우아했지만 더 이상 권력의 광채는 없었습니다. 한때 사교계 칼럼 사진에서 흠잡을 데 없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지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눈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를 주문하고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컵에 숟가락을 저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녀는 낡고 먼지 쌓인 신발 상자를 테이블 위에 밀어 넣었습니다. 안토니오가 이걸 간직했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게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로베르토의 유일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버릴 용기가 없었어요. 그녀는 민호의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웠어요. 제 인생 전체가 두려움 위에 세워졌거든요. 사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안토니오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40년 동안이나 지속된 비겁함에 대한 용서는 없어요. 하지만 이 일이 당신에게서 빼앗긴 것의 일부를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테이블 위에 상자를, 유령들로 가득 찬 타임캡슐을 남겨둔 채 그날 밤 마치 신성한 유물이라도 되는 듯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가득했다.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로베르토가 친구를 껴안고 미소 짓고 있었다. 해변에 있는 로베르토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그리고 민호의 어머니,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는 두 젊은이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다. 마치 우주에 그 누구도 없는 듯. 민호는 마치 열쇠 구멍으로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세상을 엿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던 민호는 이제 가장 행복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상자 바닥에는 빛바랜 리본으로 묶인 편지 뭉치가 있었다. 요양원에서 로베르토가 그녀에게 쓴 편지였지만 아직 보내지지 않은 편지였다. 그는 아들이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육체적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중 하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집이 꿈꿔. 바닷가에 있는 작은 집 말이야. 언젠가 널 데리러 갈게. 우리 셋이서. 로베르토의 말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지도였다. 그 장소는 민호의 마음속에 고정관념이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상징이자 끊어진 삶의 약속이었다. 파울로의 도움으로 그들은 그곳을 찾기 시작했다. 주소는 없었고 꿈에 대한 묘사만 있었다. 파울로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오래된 기록을 샅샅이 뒤지고 해안 마을의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치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았다. 하지만 몇 주 후 그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울에서 몇 시간 떨어진 마을의 한 늙은 어부는 70년대의 대도시에서 온 한 소년을 기억했다. 그 소년은 허름한 판잣집이 있는 작은 땅을 사면서 언젠가 가족을 그곳으로 데려오겠다고 말했다. 베네디토라는 이름의 어부는 소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판잣집은 시간과 자연에 삼켜졌다고 말했다. 그곳까지의 여정은 고요했다. 어머니와 아들은 차창 밖으로 대도시가 작은 길과 푸른 풍경으로 바뀌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1km마다 마치 과거로 40년 전에 약속했던 만남으로 가는 여정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그곳을 찾았다. 오두막은 사라지고 썩은 나무와 무성하게 자란 돌기둥만 남았다. 하지만 그 풍경은 로베르토가 꿈꿨던 그대로였다. 푸른 바다는 끝없이 펼쳐졌고 파도 소리만이 유일한 음악이었다. 그들은 그곳에 서서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햇살에 주름진 얼굴은 더욱 부드러워 보였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다. 길고 긴 여정 끝에 마침내 집에 돌아온 누군가의 눈물이었다. 아버지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어머니가 속삭였다.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다. 그들의 집은 벽돌이나 나무로 지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집은 시간, 악의, 거리를 초월한 그 느낌, 그 연결이었다. 로베르토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유산으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나침반으로 변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거의 알지도 못하는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손처럼 느껴졌다. 여정은 지옥이었지만 그 손길은 그들을 낙원으로 이끌었다. 부의 낙원이 아니라 마침내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진 평화의 낙원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달랐다. 민호의 차 안은 더 이상 40년의 구멍으로 가득 찬 무거운 정적이 아니었다. 담요처럼 부드러운 정적이 둘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어머니는 이따금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세상의 무게를 더 이상 짊어지지 않는 그 미소였다. 어머니는 로베르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상실의 아픔이 아니라 그리움의 달콤함으로 가득했다. 어머니는 작은 이야기들, 그의 버릇, 입이 미소를 짓기 전에 눈으로 웃는 그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호는 마치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들을 맞추듯 모든 것에 귀 기울였다. 그는 더 이상 유령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었다. 바다를 마주한 그 땅은 꿈의 무덤이 아니라 씨앗이었다. 40년을 기다려 마침내 싹을 틔울 비옥한 땅을 찾은 씨앗이었다. 아파트로 돌아와 보니 일상은 변함없었지만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해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녹아내렸고 여전히 피부에 느껴지는 바닷바람에 휩쓸려 사라졌다. 어느 날 밤 민호는 거실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상자 안에서 발견한 로베르토의 사진을 보고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말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깊은 평화로 가득했다. 그 순간 이전에는 그저 불꽃에 불과했던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서 불꽃으로 타올랐다. 우리가 그의 집을 지을 거야. 그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매우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아들아, 그건 말도 안 돼. 돈이 없어.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자신을 삶으로 끌어당겼던 바로 그 손이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게 중요해. 그들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이 계획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은 파울로였다. 거의 가족의 일원이 된 기자는 그 아이디어가 위험하지만 기발하다고 생각했다. 정말 미쳤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파울로는 이미 노트를 펼치며 말했다. 그는 스캔들 기사가 아니라 진정한 호의의 물결을 일으키기 위해 인맥을 동원했다. 그는 건축가 알베르토를 만났다. 백발의 온화한 미소를 가진 신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대학 친구였는데 그는 이 프로젝트를 무료로 설계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런 이야기는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해야 마땅하죠. 알베르토는 그의 말을 귀에 깊게 듣고 나서 말했다. 소식은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이웃 달바는 동네에서 시멘트를 사기 위한 복권을 마련했다. 교수 세르지오는 대학 확장 프로젝트로 자신의 공과대학 학생들을 모아 건축에 참여시켜 실무 경험을 쌓았다. 민호의 꿈으로 시작된 일은 애정과 연대로 움직이는 거대한 집단적 노력, 태스크포스로 변모했습니다. 주말이면 한때 버려졌던 땅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이웃, 친구의 친구들, 이야기에 감동하여 행복한 결말을 위해 벽돌을 쌓는 데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책과 논리의 달인 민호는 손에 모르타르를 묻힌 채 벽돌 쌓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쌓은 벽돌 하나하나가 자신의 기반에 생긴 구멍을 메우는 듯했습니다. 그는 어린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농담에 웃었습니다. 한때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대학은 이제 멀어져 갔습니다. 그가 쌓고 있는 견고한 벽의 견고함에는 비할 데 없는 이론의 세계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곳의 영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두를 위해 소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커다란 냄비에 담아 요리했고 집안 주변에 싹이 트기 시작하는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녀는 그곳 아파트에서 가져온 제스민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래야 우리 집이 이미 새로운 시작의 향기로 태어날 거예요. 그녀는 모두에게 설명했다. 몇 달은 계절처럼 흘러갔다. 여름은 고된 노동의 열기와 땀을 가져왔다. 가을은 벽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풍경을 따스한 색으로 물들였다. 지붕이 이미 세워진 겨울이 왔고 그들은 즉석에서 만든 불 주위에 모여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금속 머그잔 안에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이 기간 동안 민호와 어머니는 하루하루 진정한 가족이 되는 법을 배웠다. 벽의 색깔이나 창문의 위치를 두고 처음으로 어이없는 말다툼을 했다. 그리고 어색한 포옹으로 첫 화해를 했지만 그 어색한 포옹은 어떤 사과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요리하는 동안 나지막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그가 도마뱀을 끔찍하게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함께 사는 삶의 사소한 것들, 사소한 일들이 마침내 40년이라는 거대한 공허함을 채웠다. 어느 날 늙은 어부 베네디토가 그 땅에 나타났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손을 등 뒤로 한 채 오랫동안 집이 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고는 민호에게 다가가 하얗고 매끈한 작은 조개 껍데기를 건넸다. 이걸 보고 싶었을 거야.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꿈에서 본 소년이 그랬지. 그 단순한 행동은 마치 축복과도 같았다. 로베르토의 사랑이 그들뿐 아니라 주변 세상에도 흔적을 남겼다는 증거였다. 그 집은 더 이상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기억과 희망, 그리고 사람들의 친절에 관한 것이었다. 시멘트와 벽돌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랑과 우정의 이야기 조각들로 지어진 살아있는 기념물이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소박하고 작은 집이었고 나무로 지어졌으며 바다를 향한 베란다가 있었습니다. 타치는 없었지만 곳곳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도움을 준 모든 사람을 위해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파올로, 달바, 세르히오, 알베르토, 학생들, 이웃들, 심지어 베네디토까지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언론이나 승리, 축하 파티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브라질의 어느 가정처럼 일요일 바비큐 파티였습니다. 웃음과 음악, 그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세르히오는 기타를 가져와 모두가 함께 부르는 옛 노래들을 연주했습니다. 행복하고 음정이 어긋나는 하모니였습니다. 민호는 처음으로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가 직접 엮어 만든 애정의 그물망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하철 플랫폼의 외로운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해질 무렵 대부분의 손님들이 이미 떠난 후 민호와 어머니는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이미 새로운 땅에 적응한 제스민은 달콤하고 친숙한 향기를 풍겼다. 눈앞에 펼쳐진 바다는 마치 하늘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다시 침묵이 찾아왔지만 이제는 충만하고 완벽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해냈어, 아들아. 우리가 그를 집으로 데려왔어. 민호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자신의 얼굴만큼이나 친숙한 얼굴이었다. 그의 내면에 있던 겁에 질린 어린아이는 마침내 자라 평화를 찾았다. 분노는 감사로 변했다. 살아갈 수도 있었던 환각의 고통은 그들이 매일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진정한 기쁨으로 바뀌었다. 마침내 그 순환이 끝났다. 떠나는 기차 소리, 추락, 그리고 절망적인 재회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해변에 부서지는 잔잔한 파도 소리로 끝났다.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침묵의 빚은 마침내 복수가 아닌 진실과 사랑으로 갚아졌다. 바로 그곳 발코니에서 지평선을 바라보는 그들은 더 이상 비극의 생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건축가였다. 로베르토의 유산은 나무로 지은 집이 아니라 고통을 다리로 바꾸는 능력이었다.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모자는 마침내 만났다. 중간 지점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점에서 그들은 마침내 집에 도착했다. 바닷가 작은 집에서의 삶은 자신만의 리듬을 찾았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부드러운 선율이었다. 아침은 민호가 끓인 커피 향과 정원을 가꾸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노랫소리로 시작되었다. 서울에서 가져온 제스민은 땅에 단단히 붙어 세르히오와 그의 학생들이 만든 나무 격자 위로 가지를 뻗어나갔다. 민회게 피어난 꽃 한 송이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과 같았다. 그는 베란다에서 몇 시간이고 책을 읽었지만 책에서 눈을 떼고 식물 위로 몸을 숙여 마치 오랜 친구처럼 나무숲과 이야기를 나누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그들이 나누었던 침묵은 더 이상 심연이 아니라 그들 사이를 흐르는 고요한 강물처럼 작은 확신들을 실어 나르고 또 실어 나르는 듯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 현재는 충분히 시끄럽고 활기로 가득 차 있었고 부서지는 파도와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는 조금씩 두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새벽녘 거미줄처럼 미묘했다. 어느 날 오후 민호는 어촌 마을치고는 너무 비싼 검은 차 한 대가 비포장도로 끝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차 안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그저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날 그 차는 다시 그곳에 있었다. 민호의 등골을 타고 오한이 스쳐 지나갔다. 지하철역에서 두고 왔다고 생각했던 공포가 메아리 치는 듯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을 둘러싼 마법을 깨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불신의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었다. 어느 날 밤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오직 숨죽인 숨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전화는 침묵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민호의 논리와 사실의 세계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고 원초적인 보호 본능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들이 그토록 애써 쌓아 올린 요새에 이제 원치 않는 경비병이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는 파울로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청 부패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는 그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민. 그는 친구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말했다. 일은 관광객일 수도 있어.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관광객이 아니었어, 파울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어. 난 느꼈어. 민호처럼 이성적인 사람에게서 나온 느꼈다는 말에 파울로는 행동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연주를 이용해 차 주인을 알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틀 후 답장이 왔는데 상황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다. 차는 리카르도의 회사 중 하나인 안토니오의 조카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스캔들과 엘레나의 해임 이후 리카르도는 가문의 제국을 장악했다. 그는 재계에서 청소부로 불렸고 가문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제거하는 냉정하고 효율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리카르드에게 민호와 그의 어머니는 풀리지 않는 존재였고 그가 완전히 지워지기를 바랐던 과거의 얼룩이었습니다. 방문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화창한 어느 날 아침 리카르도가 문 앞에 나타났다. 삼촌과는 전혀 닮지 않았다.
더 젊고 더 우아했으며 눈에 닿지 않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그 어떤 고함보다도 위협적인 예의였다. 현관에 앉아 민호의 어머니가 건넨 차 한 잔을 떨리는 손에 들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리카르도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땅, 이 집,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당신들이 겪은 모든 고통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 땅을 사고 싶습니다.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사과라고 생각하세요. 이 장을 영원히 마무리하는 방법이라고요. 민호는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제안이 아니라 위장된 명령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꿈꿨던 무덤을 사려고 로베르토와 어머니가 존재했다는 유일한 물리적 증거를 지우려고 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웅크리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지하철역에서 봤던 그 연약한 여인이 잠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가 바뀌었다.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따스한 피부를 느끼며 자신에게도 있는지도 몰랐던 강인함을 발견했다. 이 집은 팔 수 없어.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해. 리카르도는 입술을 재빨리 움직이며 미소 지었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교수님. 다만 아직 교수님의 대가를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는 일어서서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고 나갔다. 위협으로 가득 찬 침묵만이 남았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않았다. 바닷소리는 잃어버린 평화를 조롱하는 듯했다. 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파울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파울로는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소식은 제스민 뿌리처럼 퍼져나가 집을 짓는 데 도움을 준 모든 사람을 연결했다. 먼저 세르이오가 가장 뛰어난 두 제자와 함께 나타나 지붕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다음 달바가 페이조하다 한 냄비를 들고 나타나 음식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건축가 알베르토가 정원에 심을 새 식물을 가지고 나타났다. 해질녘 베네디토가 어부 3명을 더 데리고 도착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 앞 모래사장에 앉아 어망을 닦고 있었다. 그들은 증오가 아닌 애정과 존재로 만들어진 장벽, 인간 방패를 형성했습니다. 며칠 후 리카르도의 검은 차가 돌아왔을 때 그는 겁에 질린 선생님과 나이든 여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뒷마당 파티를 발견했습니다. 현관에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이들은 모래 위를 뛰어놀고 있었고 세르이오의 기타가 인기곡을 연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울로는 목에 카메라를 걸고 베네디토와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리카르도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즉시 이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그가 덮어둘 수 있는 가족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실수든 부유한 사업가가 그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한다는 어떤 소식이든 그가 억누르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스캔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연대에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돌렸고 다시는 그곳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민호와 어머니는 현관에 앉아 있었다. 공기는 제스민과 바닷바람으로 가득했다. 빼앗겼던 평화가 돌아왔다. 전보다 더 강하고 깊었다. 물길 속에서도 살아남았기에 더 이상 깨지기 쉬운 평화가 아니었다. 또 해냈어. 어머니는 감정에 목이 메었지만 이번에는 행복해 보였다. 민호는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버지 로베르토의 유산이 단순히 집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함께 만들어간다는 교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첫 번째 건축은 기억을 기리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미래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별빛 아래 그들은 어떤 폭풍이 닥쳐도 그들의 집은 굳건히 서 있을 것임을 알았다. 이제 그들의 집은 마을 곳곳에 뻗어 있고 외로운 꿈을 진정한 집으로 만들어준 모든 친구들의 가슴 속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